변증법적 논리에서 그 응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상호 연관성인데요. 각각의 개념과 단어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첫 번째는 감각이 감정, 감성으로 발전해서 논리가 되고 사상 이론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대한 오감이죠. 오감은 두뇌에서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주체는 그 물체에 대한 호불호, 뭐 귤이다, 사과다, 거기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게 되죠. 돼지고기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물적 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되면 당연히 즐겁고 명랑하겠죠. 낙관적인 감성을 가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물적 조건에 노출되면 비관적인 감성을 지니게 됩니다. 또 예술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뭐 부모가 예술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술적 감성이 형성돼서 그런 재능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의 총합, 오감이죠. 이러한 감각의 총합으로 어떤 그래서 돼지고기다. 그럼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기겠죠. 나 돼지고기는 맛이 있다. 돼지고기는 맛없다. 싫다, 좋다.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감정, 일시적인 감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적인 상태로 가면 이제 감성이 돼서 사람의 인격, 그렇죠?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의 감성, 낭만적이다, 논리적이다, 뭐 차갑다, 이런 감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지식과 결합을 했을 때 자신의 이제 주장이 생기게 되고 논리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은 주장을 형성하고 이것이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 노선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사상 노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어떤 정책이나 중간 목표를 수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구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겠죠. 한편 이제 반복적인 어떤 감성과 환경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버릇이 생기죠. 코에서 코다. 그러면 코가 자주 막히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코를 어떻게 후비는 그런 버릇이 생기겠죠. 이러한 버릇들의 총합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그리고 주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인품의 점잖다, 지저분하다 이런 인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성의 근원은 감각, 감성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결합될 때 이성으로 질적 발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법칙과 절대적인 법칙에 보겠습니다. 자, 크다, 작다는 뭐에 대해서 어, 여성은 남성보다 작다. 비교의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크다, 작다는 많다, 적다보다 같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반면 남산의 높이가 270m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270m는 그 상당히 많은 거리죠. 걸어간다 하더라도 몇 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270m의 남산을 50m 앞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죠. 그런데 30km 바깥에서 보면 이 남산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서울 풍경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 사진 속에서 남산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도 그 표현 수단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남산도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사진으로 찍을 때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제 법칙과 진리는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는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참이죠. 이와 같은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법칙과 진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참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참인 명제 중에서 어떤 것은 조건에 따라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은 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참이죠. 그런데 고층 아파트의 수도관이나 공원의 분수대 같이 물이 위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보통은 참이지만 거짓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즉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예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상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압력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른다는 명제. 이 명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맞다. 항상 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물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부정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대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중력보다 더 강한 압력이 아래에서 위로 되기 때문에 그 압력에 따라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물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위로 지탱하는 압력보다 물이 내려가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로 흐릅니다. 또한 그 물이 내려오려는 이러한 압력보다 더 강한 압력을 인위적으로 만들 때 물은 더 압력이 낮은 공중으로 솟구친다. 따라서 물은 압력이 강한 쪽에서 압력이 약한 쪽으로 흐른다는 명제는 물이 보통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우와 분수대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 모두 다 해당됩니다. 즉 압력 법칙이라는 거죠. 이 압력 법칙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경우, 위로 흐르는 경우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가 공전한다는 명제는 수십억 년 동안 진리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구도 다른 행성처럼 소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의 시간, 즉 우주의 시간 속에서는 지구의 공전도 틀릴 수가 있다. 지구의 공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지구가 소멸하더라도 물질 대사 속에서 존재 형태, 즉 지구를 구성하는 뭐 돌덩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돌덩이들은 지구가 붕괴해서 파괴되고 폭파되더라도 조그만 행성으로 남아 있거나, 그죠? 아니면 지구에 있는 산소는 우주 속에 흡수돼서 존재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영원히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운동성, 물질의 변화성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즉 물질은 존재 형식을 달리하지만 영원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구의 공전도 상대적인 진리라고 볼 때 겨우 몇백 년 된 자본주의는 훨씬 더 변화될 가능성, 즉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는 전체 역사에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뭐 역사를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거를 예를 들어서 5천 년이라 할 때 자본주의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